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말뚝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어볼 새로운 희곡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제부터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주의사항 하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게 준비하는 거는 솔직히 제 능력상으로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건 맞는데 그래서 새로 배워서 기분도 좋고 새로 배우니까 뭔가 내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도 뭔가 확장돼 가고 그래서 좋은 것들도 있고 참 좋은데 저래서는 도저히 발전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촬영 전에 막 긴장돼서 이거 어떻게 말하지 골똘히 막 고민하고 짧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컨텐츠와 크게 관련이 있는 말은 아니니까 또 말을 또 더듬네. 의지는 굳게 다졌는데 아직도 떨리는 거 있나 봐요. 어쨌건 저의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포들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그냥 틀리면 어차피 난 틀리는 거고 박사긴 한데 뭐 박사도 뭐 다 알아서 박사기도 하지만 도토리님 지금 뭐 하세요?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또 이게 자기 한탄을 또 이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일단 작품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늘 읽어볼 작품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오닐이 쓴 털북숭이 원숭이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는 컨텐츠는 이게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나가니까 근데 느낌은 오실 거예요. 저번 작품 보시면 엄청 기죽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업돼 계세요? 오늘은 뭐가 있어요? 사적인 이유 하나 그리고 희곡 관련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적인 거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한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요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맞나?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촬영 한 번 하기 전에 긴장 엄청 되고 솔직히 지금도 긴장 엄청 많이 되고 지금 말 엄청 빨라진 거 보이시죠? 저도 근데 사람이 생각이 든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싹 하고 막 번개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건강하게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내 생각을 훌륭히 잘 다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도 내 삶을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기왕 하는 거 좀 즐기자. 저희가 그거를 그 간단한 거를 이제 알았다고요? 할 말 없습니다. 예. 자, 컨텐츠 얘기합시다. 예, 컨텐츠 얘기할 거예요. 희곡 읽었는데 희곡 읽고 나서 이게 저한테 뭔가 어떤 의미로서 뭔가 다가왔나 봐요. 그래요? 이거 말하기 부끄러워서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맨날 혼나는 거. 장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희곡은 이전까지 읽었던 것과는 다르게 도토리님의 뭔가의 이 변화를 갖고 왔다. 뭡니까 그게? 나란 존재가 그냥 뭐랄까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인간의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게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개처럼 지나갔다고. 잡을 겨를도 없이 뭔가 확 와서 이거 그게 뭐냐고요. 이러면 안 돼. 나 좀 말해야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자본에 보셨습니까? 나 좀 무서워지는데? 왜 이러세요, 오늘? 얘기하세요, 이제. 이제 컨텐츠 풀어내셔야지. 마음은 들떴는데 차가워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또 너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제 질문 잊으시고, 하시려고 하셨던 걸 그럼 하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체 내 문제가 뭐지? 하면서 집에서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항상 대본이나 뭐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정보 준비를 하면서 항상 컴퓨터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아예 집에서 저 혼자서 쇼를 해봤거든요. 자, 누구누구야.
이거 읽어봤니? 해서 근데 예, 방금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서 혼자서 자문자답하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어떻게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아분열의 시작이었구나. 오늘 털복숭이 원숭이 읽어볼 건데요. 이 작품 제가 감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쓰여졌을 당시의 정세라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와 와닿는다? 그렇게까지는 함부로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뭐랄까? 굉장히 슬프면서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털복숭이 원숭이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고요? 보고 나면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거 보고서 펑펑 울었어요. 거의 한 몇 년 만에 집에서 오열을 했어요. 새벽에 시끄러울까 봐서 입 틀어막고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정말요? 예. 아, 제가 책 추천을 잘했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이게 그래서 뭐다라고 딱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네요. 예. 그럼 뭐 작품 소개를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어떻게 풀려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작품 소개 들어가 볼게요. 숨 차서 그래요. 이거 한숨 아니에요. 자, 일단 제목 털복숭이 원숭이입니다. 저는 이거 제목부터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 저는 왜요? 원숭이는 다 털복숭이 아닌가? 이 생각 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처참한 건데,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털복숭이가 아니라 털복숭이인 줄 알았거든요. 네? 뭐라고요? 털북숭이가 아니라 털복숭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자료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털복숭이라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가나다 거기에서 쳐봤거든요. 근데 표준어로는 털북숭이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한글 제목으로 번역했을 때는 털북숭이 원숭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제목으로 하면은 The Hairy 제가 알 발음이 잘 안 돼요. Hairy Ape. 그러니까 유인원이라는 뜻인데요. 유인원 뜻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꼬리가 없는 원숭이 종들을 통틀어서 유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유인원 종에 속해요. 예. 쓸데없는 정보. 자, 일단 오늘 털복숭이 원숭이 읽어볼 건데요. 그게 왜 1922년에 쓸데없는 정보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이제 거기가 관련된 이제 생각으로 발전시키셔서 이제 내용이 나와야죠. 그 얘기 해볼까요? 자, 유인원 제가 왜 이 생각에 맞아 떨어졌냐면은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에이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목은 털복숭이 원숭이라고 했지만 부제가 있거든요. 8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고대와 근대 인생에 관한 희극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도 이게 처음엔 읽기 전에 읽었을 땐 이게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번역을 하시면서 달아놓은 건가 했는데 이 작가가 쓰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여기서 정보들 일단 얻어볼게요. 8개의 장면으로 구성됐대요. 이거 8장로 구성돼 있어요. 총 8개 장면으로 돼 있어요. 그럼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해 못했던 걸로 넘어갈 거예요. 고대와 근대 인생에 관한 희극이래요. 고대와 근대. 그러면 고대와 근대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희곡은 문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로버트 스미스, 양크라고 불리는 인물과 밀드레드라는 한 강철 회사의 딸내미 둘의 대비를 통해서 이 문명의 차이, 엄밀히 따지면은 이 둘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명에 속하긴 하지만 한 명은 완전 거의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제 얘기 왜 하셨어요?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보다. 그 정도 그냥 호기심만 갖고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푸신다며요. 나 미치겠네. 방금 풀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지금 조마조마해요. 사실 기쁜데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저번과는 다르게 이게 지금 굉장히 업이 되게 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방송인의 태도잖아요. 그래가지고 됐다. 오늘은 그래도 뭔가 이 대화가 왔다 갔다 좀 하고 기죽지 않고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런 기분 좀 있는 반면에
역시나 아야 다르게 이렇게 풀어내라고 하면 자꾸 딴 길로만 가시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처받지 마세요. 아, 상처 안 받아요. 네. 마음껏 하세요. 본인이 털 복숭이 원숭이 네. 그리고 이 헤어리 에잇 요거를 이제 뜻을 찾아보려 하다 보니까 유인원이라는 데 발견됐고, 아, 인간이 유인원에 포함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좋은 정보 같은 걸 얻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아, 네. 그런 질문이셨군요. 아니 근데 아니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건,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데 털복숭이 원숭이가 나온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왜 털복숭이 원숭이라고 하는지 납득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꼬리가 달린 유인원은 뭐라고 해요? 몽키 아닐까요? 네, 그게 원숭이 과겠죠. 예. 네. 너무 당연한 소리 하면서 지금. 아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원숭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개체? 그런 종들 아니야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물론 사람이 그 유인원에 속해 있는 거긴 하지만, 유인원이라면 결국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작용한 건지? 자, 네. 진화론이 뭔지는 아시죠? 네. 진화론이 어디서부터 인간의 그 진화의 근원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찾아옵니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네. 원숭이과예요? 얼추 사파로 봤을 땐 꼬리가 없었던 걸로 봐서, 뭐. 그러니까 유인원이겠죠? 그쵸. 그래서 최초의 그런 인류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이시죠? 어렸을 때 공부하실 때 굳이 진화론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초등 교과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등이 굽어 있는 뭔가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성에 더 가까운 그 유인원부터 해서 허리를 점점 고추 피면서 현재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기까지. 네.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게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인류잖아요. 인류. 네. 그거를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상식이고 그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또 질문하니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짱구 걸리고 있다 지금.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이 기독교 이쪽 믿으시는 분들은 진화론 거부하잖아요. 네. 인간은 누가 태어나게 한 존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존재이기 창조. 때문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창조된 창조물들이에요. 그쪽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 관점에서 인류의 근원을 파헤쳐보자 라고 했던 게 사실 다윈 이후에 다 시작되는 관점들 아닙니까? 진화론 이후의 관점들. 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진화론을 정설인 것처럼 배우고 있을 거예요, 다들. 왜냐면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다 보고 자랐으니까. 뭐 사실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다 옛날 이야기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려는 욕구는 각 학문마다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 사이사이의 몇몇까지 또 이게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우리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거쳐왔다. 변한 것처럼. 그 진화해 왔다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귀동냥으로 들은 말들이 있어서. 그래, 그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윈이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뭐 무슨 기억이 안 나네요. 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 그래서 적자생존 그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돌연변이가 진화의 핵심 매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와서 요 관점을 뒤집은 사람이 있죠. 뒤집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 사람.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법한데 가장 최근도 아니지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해요. 사피엔스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유발 하라리? 진짜 모릅니다. 네. 몰라요? 엄청 유명했는데. 자,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자생존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는 고대 문명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개한 문명이었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던가 인간의 이 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 영향 때문에 진화가 촉진되어 왔다라는 게 다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진화가 촉진됐다는 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돌연변이 개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아서 그 후대가 또 뻗어나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결국에 이 말의 관점은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전자부터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기까지 모든 유전자를 지금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관점에 의하면. 네, 그렇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발 하라리의 상상이에요. 네. 적어도 유인원에 속할 수 있는 그 부류가 발견된 데 바에 의하면 적어도 6명 종의 인류가 있었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용 인류, 네안데르탈용 인류, 인류,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까지. 그런데 그 6종이 있는 그 인류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최후에 살아남은 종이 호모사피엔스뿐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어디서 기사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아니 네안데르탈인이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고대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무언가의 성취를 이룬, 지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생활 양식으로든 문명으로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화론적 관점에 의한다면. 예.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 금을 짓는 겁니다. 그때도 충분히 야만스러웠고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탐욕스러웠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기록되지 않는 모종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른 종들을 멸종시킨 거 아니겠느냐 라는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정말 재밌는 가설 아닙니까? 그쵸. 가설은 언제나 재밌어. 근데 유연 얘기하면 이런 얘기까지 좀 해야 좀 뭔가 좀 컨텐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소스를 던져주려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하고 맞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유인원 얘기 꺼내시길래 그냥 떠든 것 뿐이에요. 이 와중에 저는 뭔가 달라붙는 게 있다고 생각을 어쨌건 그 아까 부재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희극이란 말에서 솔직히 좀 막혔어요. 그러니까 희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희극일까? 찰리 채플린이 예전에 나왔던 그 모던 타임즈 그런 걸 봤는데 일단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긴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아예 건드려 보려고 이 사람이 부제로서 희극이라고 달아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고 또 하나의 가설은 결말 가서 이 사람이 결국엔 그게 자기가 인간으로서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희극이라고 한 건가? 왜 1부는 하세요. 네. 저 이제 태클 걸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태클 걸면 또 뭐 이게 막 흐름이 끊기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왜 희극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까 제가 들었던 그런 의구심 그 정도로 남겨놓고 왜 희극일까요? 안 나오기 싫다면 쳐요. 왜 희극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읽고 나서 이걸 비극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양크라는 인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비극의 특성에 더 걸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희극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왜 말을 꺼냈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묻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컨텐츠인데 내가 뭐 알려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게 부재로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읽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필요한 정보들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오랜만에 준비해 왔어요. 작가의 생애까지는 아니고 작가가 썼던 작품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랑
일단 유진 온일 1988년생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예, 1900 맞네. 나 뭐 하는 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1988이라고 썼지? 1888이겠죠? 네. 1988년생이면 동갑 아닌데요? 아, 동갑 아닙니다. 제가 왜 처음에 왜요? 88년생 아니신가? 아닙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1888년에 태어났고요. 195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거는 뭐 파킨슨병 뭐 그런 것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자택에서 마지막에 뭐 글 쓰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파킨슨병 아닙니다. 오류는 바로바로. 예, 뭐였죠? 어쨌건 무슨 병세 같은 게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보를 또 부어서 보고 오신 거죠. 잘못된 정보를 봤군요. 정정하세요. 네가 정정을 해야죠. 진짜 미안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저희가 안 때리기로 했는데 솔직히 등짝 맞는 건 괜찮아요. 정확한 정보를 다시 알려드리면,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여러분들, 근대 이후라고 하면,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비로소 현대. 근데 우리가 현대라는 게 이 기점이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걸 우리 다 한 세대로 묶어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난 20세기 동안 일궈놨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라던가 어떤 지적 흐름들이 있죠. 그 지적 흐름들이 지난 그 20세기 초반의 이 철학자들, 물론 그 후대 철학들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인들, 그 지적 흐름들 다 훌륭한 그 흐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 내에서의 저는 어떤 세계의 전환점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1900년대까지만 해도 좀 가까운, 아직은 그렇게 먼 고대가 아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떤 그러한 흐름이 아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정확히 1900년 넘어서부터는 전 세계가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대에서 누가 빵 뜨면 그게 옆 나라에 건너가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해 연도에 다 전 세계를 돌았어요, 이미. 유진 온일이 첫 작품으로 빵 뜨자마자 당연히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였지만 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바로 수입해가지고 유진 온일에 대한 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진 온일을 제일 처음 소개하신 선생님은 김우진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물론 까셨어요. 근데 그 스트린드베리 아리라고 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적인 어떤 교류라는 게 현대에는 너무나 바로바로 이 정보가 오는 거라 너무 빠르게 이 사람의 정보를 뭔가 써내려고 했던 사람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채로 이것을 완결성을 가진 논문이라고 이게 출판돼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 내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잘못된 정보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후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진 온일의 정확한 사인이. 그러니까는 다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파킨슨 병하고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진 온일 관련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유진 온일이 파킨슨병으로 죽었다 어쩌다 이런 정보들이 널려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얻어가지고 유진 온일은 파킨슨병으로 죽었다라고 누군가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서든 책이든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파킨슨병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현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꺼낸 거고 정확히는 손해 퇴행성 증상으로 돌아가셨고 이거는 유진 온일 가족 내에 있는 모든 유전적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진 온일이 그거를 평생 가족 내에 얽혀있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유진 온일의 자전적 그거를 읽어내는데 그냥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읽을 희곡은 자전적 요소는 없다. 그냥 재미삼아 한 말이에요. 제 발로 비극으로 걸어 들어갔네요. 이거 안 써놨었거든요. 그냥 생각나가지고 한 말이었는데. 그래서 또 인터넷 웹페이지에 있는 거 봤겠죠. 네, 그냥 하던 거 할게요. 네, 아버지는 제임스 온일이라고 배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진 온일도 어렸을 때 아버지 그 하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나? 하여튼 그 공연에 자기도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유진 온일이 그런 말도 유명하잖아요. 아 젠장 호텔방에서 태어났는데 또 호텔방에서 죽다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정확히 워딩이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안 했대요. 네, 정정하세요. 아니 왜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여기 삿대질을 해요? 호텔방에서는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는데 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말을 한 적은 없고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의 어감이 담긴 어떤 자조적인 이런 어떤 비극을 굉장히 스스로 감내하기 힘들어했던 건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자세한 얘기는 3부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 예.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요, 알아요. 그럼 말씀하세요. 네,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다가 중퇴했었고요. 그리고 이 털북숭이 원숭이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일단 시작하는 배경이 여객선 화부들 그런 거에 환경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유진 오닐도 과거에 이 선원 생활을 했었어요. 신문 기자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극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913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썼죠. 보고 읽고 있죠, 또. 네.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걸. 나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두기에 잘난 채. 이건 보면서 읽을래요. 네. 뭐 간략하게 대표적인 작품들 몇 개만 쭈르륵 나열만 할게요. 예, 카디프를 향하여 동쪽으로 1916년에 썼고요. 지평선 저 멀리 1920년에 썼고요. 황제 존스. 이거 황제 존스 제가 읽어보진 못했어요. 번역서가 아직 출판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어쨌건 1920년도에 황제 존스를 썼고요. 그리고 오늘 읽어볼 털북숭이 원숭이를 1922년에 썼습니다. 느릅나무 아래 욕망 1924년에 썼고 이상한 막강극 1928년에 썼고 그 연도를 뭐하러 읽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냥 빠바박 띄우고 그냥 이런 작품들 썼다. 예, 밤으로의 긴 여로 뭐 1941년에 썼는데 이거 내보낸 거는 1956년에 공개를 했죠. 예. 어쨌건 작가 연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생애가 이게 나중에 밤으로의 긴 여로나 그런 데 가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뭐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작품들을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섣불리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가서 와 닿고 뭐 이거는 뭐 무슨 표현주의적 색채가 강하다니 이건 뭐 자전적인 극이라니 뭐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럼 적어도 이게 털북숭이 원숭이가 공개됐을 당시에 그런 네, 많이 힘드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원하는 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와서 닿느냐 그런 얘기를 푸시길 원하시는 아니, 거잖아요. 적어도 그 얘기를 본인이 왜 했는지는 얘기해 주시라고. 생애를 왜 얘기했는지를.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색채들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 비극 형식을 가져와서 썼던 뭐 상복이 어울리나 일렉트라였나? 하여튼 뭐 그런 작품도 쓰고 초기에 어떤 작품들은 뭐 자연주의적인 뭐 색채를 띠고 뭐 중기에는 뭐 표현주의적 색채를 띠고 말기에는 뭐 사실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다 뭐 그런 설명들을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가서 닿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보를 보고서 알아서 보시라고 이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아니, 본인 얘기를 해달라니까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세요? 이러면 안 되지. 방금 연보 읽어드렸으니까 그냥 핵심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만약에 네. 하려고 하셨었던 거 아닐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유진원일의 이 작품들을 쭉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창작극인데요. 모두 다 모방극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맞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우리 한국 연극사로 놓고 보면 우리 한국 연극사의 1세대 연극인들이 심파? 한국 신극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극예술 무대 분야 외에는 우리게 아무것도 없어. 터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문명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도해 나간 나라. 걔네들이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으니까 선도해 간 나라는 이런 문화 예술을 향유하면서 같이 커나갔어. 라는 어떤 이러한 이상향이 거기에 더 씌워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판 없이 우리는 일단 그들 걸 배워야 해. 일단 수용해. 이런 흐름은 어느 나라든 학계도 마찬가지고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저기를 따라가기 위해선 쟤네들 걸 배워야 돼라는 흐름은 1세대한테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진온일은 창작으로 다 모든 걸 이뤄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전에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먼저 이 연극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모종의 선취를 해냈던 그 모든 예술 사조들 있죠. 그것에 관련된 모든 습작들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누구의 언어로? 미국인의 언어로 최초로 풀어내기 시작한 사람이 유진온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초기에는 어떤 자연주의적 경향을 띠는 작품으로 이것을 습작을 한 것 같은 어떤 뭐 몇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기로 넘어가면 표현주의로 이제 습작 단계가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느 중간 어느 시점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을 관련해가지고 모방하려고 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인다.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굳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풀어도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연구소들이 있으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드리니 차라리 저 정도까지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던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왜 그런 분이 후기로 가면 자전적 극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을까? 라는 게 그의 인생사와 같이 묶여 들어가면서 이게 맞닿아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주의니 사실주의니 자연주의니 상징주의니 뭐 극상에서 썼던 여러 가지 실험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주의주의 어떤 예술 사조로 나눠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바로 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읽을 털복숭이 원숭이가 표현주의 작품이라고 수많이 설명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사를 쓰고 이렇게 장어로 쓰고 뭐 말투는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표현주의 극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망하는 거야. 왜냐면 그냥 예술 이론에 대해서 이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딱 보면은 사실주의 극하고 별반 다르게 없겠는데? 라고 읽은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육체 노동만으로 살아오신 분이 읽으면 이건 그 사람한테는 사실주의예요. 부모님부터 3세대까지 재벌이어가지고 평생 그것과 관련된 책상 업무만 해온 사람이 읽으면 이건 표현주의입니다. 그런 상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문학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책을 읽을 때 가치관으로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예술사조란 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유진원이는 표현주의 뭐니 비평가들 이런 거 써놨는데 내가 거기에 인정 안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달라 차라리. 스트린드베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스트린드베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을 한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작품을 표현주의 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선 내가 솔직히 그것까지 동감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그때 당시 정세, 미국의 한정지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품이 나온 건 192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정세를 조금만 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남북전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북전쟁. 1865년에 이제 북부가 승리하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북부는 공업력으로 대표되는 미국 남북전쟁이 뭔데요? 그 북부랑 남부랑 나뉘어가지고 막 뭐 노예 해방이니 뭐 그런 거 같이 엮여 들어가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웠던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다른 이름으로? 몰라요. 그게 11호잖아요. 괴롭지 않아요. 넘어가세요. 그렇게 이겼어요. 그래서 뭐야 좀 짧게 해볼까? 지금 또 흔들렸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막 이제 한창 발전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때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얘네가 개입을 했다가 승전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탄탄대로고 황금기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극계에서는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런 호황기를 겪고 있던 상황이고,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이 이 작품 안에서도 그대로 묻어져서 나옵니다. 뭐, 증기선, 석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배 돌려가지고 가는데,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에서 유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화부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화부가 그 배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명들의 배경이 이 희곡에서 묻어난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지금 뭐 남북전쟁 얘기는 왜 하신 거죠 도대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건 아니 여기 남북전쟁에 대한 단초가 1이라도 없어요. 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없어요. 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저번에 언제였더라? 후엔테어 배우나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제가 그래서 이번엔 진짜 멀리 가진 말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 역사를 탐색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 역사적 내용이 해공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랬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 역사적 내용이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설명하신 거예요? 역사적 배경에서 뭔가 도움이 될 거면은 여기 나오긴 하는데 벳세메 공법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강철 제조하고 뭐 그러는 그 사람이 그 공법을 만들어서 했다는 건 아는데 그 공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뭐 그 공법 메커니즘을 공유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벳세메 공법이 여기 나옵니다. 네. 예, 그 공법을 통해서 스틸 트러스트라는 전 세계의 철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내는 어마어마한 철강 산업 부자의 딸내미가 여기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벳세메 공법이라는 게 그쪽 계신 분, 그러니까는 이 선박, 철각 여기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은 벳세메 공법은 무조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정말 짧게 설명해 드리면 자동차 라인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하면 누구 떠올라요? 바로 포드 떠오르시죠. 네. 이게 미국을 상징하는 몇몇 가지의 이 산업화된 자본주의, 산업화 자본주의. 그러니까는 극도의 효율성과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미국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포드주의도. 그게 일종의 포드주의잖아요. 그런 일종의 포드주의적 개념의 그 모태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는 산업 발전에서 다 있었는데 철강적으로선 그게 벳세메 공법이에요. 싸게 적은 노동량으로 매우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공법이 벳세메 공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산업화의 모태고 근대화의 시초란 말이에요, 다들. 지금 그 내용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네. 그 벳세메 공법이 발견된 때가 1800년대 중반이에요. 역사 배경을 얘기하려면 이런 걸 하시는 게 낫겠죠, 차라리? 자, 다음. 다음엔 별 내용 없을 거예요. 아까 표현주의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방금 또 상징주의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봤어요. 상징주의 때는 저 어딘가에 그런 진실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정확히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아니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호로서 그런 걸 표현한다.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희곡 읽으면서도 계속 이 양크라는 이 인물의 거의 1인칭으로 투여돼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봤던 설명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어떤 인물의 내면, 네, 그러니까 상징주의는 뭔가 이 세계의 어떤 진실, 뭐 그런 것들을 기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그런 아주 주관적이긴 하지만 개인의 내면에서 생기는 그럼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뭐 생각 그런 것들을 극대화한 그런 주의다. 그 정도로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니, 왜냐면 아까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하면서 뭐 상징기호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네. 정리를 안 하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함으로써 본인 얘기를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주의 극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봤는데 이런 상징 기호들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상징주의 극이라고 했으면 되지 왜 표현주의 극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상징기호가 많이 녹아들어 있던 게 상징주의 극이었잖아요. 상징주의 극을 읽을 때. 네네. 근데 방금 상징들이 넘쳐나는데 왜 이건 상징주의라고 안 하고 표현주의라고 하냐고. 솔직히 저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박사님 불평불만하려고 이게 왜 찍으시는 거 아니죠? 이게 왜 뭐 표현주의라는 거지? 하면서 그냥 사실주의극처럼 보기도 하고 상징 기호들도 보이고 그럼 이 사람이 고전 작가로서 이렇게 손꼽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잘 버무려서 그런 건가? 그런 식으로 봤었는데. 근데 왜 언급하냐고. 아는 것만 언급했다가 우리 컨텐츠 1편은 한 5분 남짓에서 끝나요. 예. 하던 거. 세 줄 요약할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오늘 다 틀리긴 했는데, 예. 뿌듯합니다. 예. 괜찮아요. 주인공 양크가 어느 날 강철 회사의 딸인 밀드레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 충격을 받은 양크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그 여정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외되는 과정들을 겪다가 결국엔 동물원 우리에서 세줄요약도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세줄요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파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준의 하녀들 읽을 때처럼. 근데 준의 하녀들은 사파 형식이 아니고 그 몇몇이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 표현지 극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하녀들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시간이 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그냥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장의 구분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쭉 써놔도 상관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장으로 구분한 이유는 그 장면이 그 장면 내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뭐 영향을 주셨다 안 줬다라는 것은 물론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데 이전까지 익숙하게 봐오던 어떤 고전 그리스 비극이라던가 혹은 셰익스피어류의 비극들 혹은 웰메이드 플레이류의 비극들 혹은 웰메이드 플레이류의 낭만주의 극들 이런 이 전통적인 극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사파 형식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사파 형식이라는 건 뭐 어떤 몇몇 가지의 사건들만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효과마다 다릅니다. 표현지 극이라고 다 그렇게 또 사파 형식으로만 극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쓰므로써 표현적인 어떤 스타일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표현주의로 묶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줄요약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세줄요약 하라면 할 수 있다. 말뚝이에 잘난 채. 근데 제 세줄요약은 필요 없죠. 왜냐면 제가 2부, 3부에서 다 털어드리니까. 이 편에서 만나뵙게 될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